당장 그 개밥 같은 제사상 치워버려! 그깟 묘짜리 팔아서 50억 빨리 안 만들어와! 돈 없으면 너도 이 집에서 당장 꺼져! 쩌렁쩌렁 울리는 남편 박지훈의 고함과 함께 제가 막 차린 어머니의 제사상이 바닥으로 나동그라지며 박살이 났습니다. 그는 산산조각 난 그릇들을 구두발로 짓밟으며 제 얼굴에 대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딱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손찌검에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입가에서는 비릿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던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는 통쾌하다는 듯 웃으며 가난뱅이 액바디가 집안을 망친다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모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이 무자비한 손찌검과 짓밟힌 제사상이 자신들의 화려했던 미래를 제 손으로 박살내는 신호탄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고아 며느리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는 데는 단 1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통쾌한 반전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곧바로 소름 돋는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장대비가 서울의 밤을 적시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빗줄기조차 남편의 가족이 사는 강남의 3층짜리 호화로운 저택을 감싼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적어도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오주기 기일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늘 내년의 영역이라며 비아냥대던 넓은 주방 한 구석에서 저는 묵묵히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시댁 식구들과 주변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저는 그저 보잘것없는 고아 출신의 가난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과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꽃을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던 제가 젊고 유능한 부동산 자산운용 본부장인 박지훈과 결혼한 것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라고들 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왔다며 부러워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 화려한 쌀독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은 파출부보다도 못한 삶이었습니다. 파출부는 월급이라도 받고 명절엔 쉬기라도 하죠. 저는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초리와 가시 돋친 잔소리뿐이었습니다.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사와온 가족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3층짜리 저택의 모든 곳을 쓸고 닦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고급 옷들은 반드시 손빨래해서 칼같이 다림질의 옷장에 걸어야 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불평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감정 없는 기계처럼 일해야만 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지훈을 금지옥역 키워낸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에게 아들은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 세상 어떤 여자도 아들과는 격이 맞지 않았고 하물며 저 같은 고아 출신 꽃파는 계집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박과 주식에 미쳐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잃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온 뒤로 재수가 없다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죠. 그럴 때마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시어머니의 독재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이자 지지였습니다. 작년 설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당연히 겸상해야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옷에서 마늘 냄새가 난다며 손님들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엌 계단 밑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 지우는 조카들에게 빳빳한 5만 원짜리 지폐로 세뱃돈을 나눠주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못 본 척 지나쳤고 제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방울은 차가운 밥그릇 속으로 힘없이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 박지훈, 그의 실체는 냉혹하고 이기적인 위선자였습니다. 밖에서는 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몰며 신사처럼 행동했지만 집에만 오면 1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구두쇠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동등한 아내로 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하며 자란 자신을 위해 며느리인 제가 모든 억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완벽한 허수아비이자 무급 가사 도우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왜 이런 지옥 같은 삶을 5년이나 견뎠냐고요?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임종 직전 제가 가진 막대한 부가 아니라 저라는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평범한 행복을 누리길 바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저의 진짜 정체를 모릅니다. 낡은 티셔츠를 입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 며느리가 대한민국 재계 1위 황실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실질적인 회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영국 명문대에서 수석으로 취득한 MBA 학위와 한도 없는 블랙카드가 낡은 나무 상자 밑바닥에 잠들어 있다는 것도 그들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봉인하고 평범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으며 이 가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저의 진심이 언젠가 이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인간의 진심으로 짐승의 탐욕을 채우려 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들의 멸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제가 아이를 못 낳는 성녀라며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아이를 피한 것은 지훈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걸림돌이 되기 싫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모든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발코니 구석에 숨어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황실그룹의 본사가 있었습니다. 20년간 저희 가문을 보좌해온 윤 집사님의 원격 지원 아래 수만 명의 직원들이 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곳이었죠. 윤 집사님은 몇 번이고 이 고통스러운 숨바꼭질을 그만두라고 충고했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인 오늘 밤 제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주방은 시어머니가 도박장에서 묻혀온 독한 담배 냄새와 값싼 향수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울부짖으며 곧 닥쳐올 거대한 분노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상에 소박한 제사 음식을 차렸습니다. 흰 쌀밥과 나물, 두부 부침, 그리고 향 세자루,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를 보자 심장이 터질 듯 아파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훈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5년간의 노력을 산산조각 낼 잔인한 음모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을 기점으로 이서연이라는 순한 양은 죽고 이 집안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존재가 깨어날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천둥 소리가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폭풍우도 지금 이 집안에서 터지기 직전인 분노의 폭풍보다는 거세지 못할 것입니다. 어둡고 비좁은 주방 구석, 거실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조차 외면하는 그곳에서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오주기 제사상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지은 쌀밥과 담백한 묵국, 그리고 노릇하게 부친 두부. 비싼 과일이나 진수성찬은 없었지만 오직 딸의 그리움과 정성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기신 유품인 작은 백자 향로에 향 3개를 꽂았습니다. 옅은 향 연기가 피어오르며 지독한 기름때 냄새가 벤주방에 잠시나마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흐릿한 연기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미소가 마치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값싼 향수와 담배 연기에 저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왼수 같은 날, 뭘 해도 안 되네. 5천만 원을 날렸잖아. 다 집구석에 있는 저 액바디 때문이야. 시어머니는 가짜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잔뜩 찌푸린 그녀의 시선이 주방 구석,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에 멎었습니다. 순간 짙게 화장한 그녀의 눈이 분노로 번뜩였습니다. 이 천하의 쌍년이? 이게 지금 무슨 마귀 같은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멋대로 향을 피워? 우리 집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냐? 저는 한숨을 삼키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저희 어머니 오주기 기일이라서요. 조용히 부엌에서 제사만 지내고 치우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일은 무슨 놈의 기일?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채며 소리쳤습니다. 내 애미는 죽어서도 민폐구나. 그 가난하고 재수없는 기운을 왜 이 집에 끌어들여? 당장 치워! 저 쓰레기들 싹 다 갖다 버려! 말과 동시에 그녀는 상 위에 놓여있던 과일 접시를 손으로 쳐냈습니다. 잘 익은 사과 몇 개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저의 처지처럼요. 저는 묵묵히 허리를 숙여 사과를 주워 담았습니다. 오늘만 참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쾅! 현관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잔뜩 헝클어진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명품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고 온몸에서 값비싼 양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평소에는 번듯했던 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두 눈에는 섬뜩한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양주장으로 가독한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는 그가 큰 공경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엿들은 통화 내용 때문이었죠. 그는 사장 자리를 놓고 경쟁자와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주주들의 지분과 윗선의 환심을 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50억 원.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이었습니다. 아들의 지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달려가 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저것 좀 봐라. 네가 없는 사이에 집을 아주 초상집으로 만들어놨어. 저 재수 없는 향 연기 때문에 내 앞길이 막히고 내 노른 판까지 망하는 거야. 저 계집애 버르장머리 좀 고쳐놔. 지훈은 술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제게 다가와 소박한 제사상을 경멸적으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길? 효녀 납셨네. 이런 거 차릴 돈은 있고 남편 출세시킬 돈 없나 보지? 저는 똑바로 서서 그의 핏발선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취했으면 방에 들어가서 쉬어요. 할 얘기는 내일 하죠. 안 취했어. 지우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거칠게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나 지금 돈이 필요해. 50억! 오늘 밤 안에 당장 50억을 구해와. 그렇지 않으면 사장 자리는 저 김 부장놈한테 뺏기고 말 거라고.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정신이에요? 난 고아 출신에. 지금은 당신 집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어디서 50억을 구해요? 당신 어머니가 주는 시장 바구니 물가도 쩔쩔매는 판에. 가식 떨지 마. 지우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제 얼굴에 술 냄새를 뿜어냈습니다. 네 명의로 된 평택 땅 그거 있잖아. 몇 년 전부터 팔기 싫다고 버티던 그 땅 말이야. 내 정보통에 따르면 거기가 신도시 개발 부지로 묶여서 땅값이 폭등했대. 지금 당장 팔아도 최소 50억은 나온다고? 당장 등기권리증 가져와. 내가 사장이 되면 그깟 땅 10개라도 사줄 테니까. 역시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보고 계산까지 끝내놓았던 겁니다. 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이제는 저희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인 선상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제 뿌리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이 깃든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땅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곳이고 저희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곳이에요. 내가 길바닥에 나앉는 한이 있어도 절대 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달려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세하겠다는데 그깟 땅 쪼가리가 대수야? 죽은 사람은 이미 한 줌 흙이 됐어. 그 땅 판 돈으로 네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며느리 된 도리야. 며느리의 선산을 팔아 남편 벼슬을 사려는 게 어머니가 말하는 도리인가요?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 날강도의 논리겠죠. 제 입에서 나온
가시 돋친 말에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제 반항에 충격을 받은 듯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술기운과 분노가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해? 이 집 주인은 나야. 내가 팔라면 파는 거야. 지후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까지 내까짓게 제사를 지낸다고 효녀가 될 것 같아? 내가 그 제사 아주 끝장을 내주마.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우는 제사상을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쾅!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제가 정성껏 차린 제사상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백자 향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밥과 국, 나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타오르던 향은 바닥에 나뒹굴며 처참하게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것은 남편이 아니라 불구대천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제 마지막 예를, 제 마지막 자존심을 구둣발로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분노가 채가시기도 전에 그는 제게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습니다. 딱!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고 머리를 단단한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통쾌하다는 듯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 저 고집불통 쌍년을 아주 반 죽여놔야 돼. 그깟 땅조가리가 뭐라고 남편 앞길을 막아? 바닥에 쓰러진 채 저는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육체적 고통이 극에 달하자 정신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깨어났습니다. 5년간의 굴욕적인 삶. 남편의 손찌검과 박살난 제사상. 그것은 제 모든 인내와 연민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착하고 순종적이었던 이서연은 바로 이 순간 죽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평범한 사랑을 찾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그 누구도 우리 모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깨진 향로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심해의 빙산처럼 차갑고도 서늘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무자비한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깨진 그릇과 쏟아진 음식물 더미 속에서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잠시 현기증이 일었지만 온몸의 혈관을 타고 끓어오르는 거대한 분노가 그 고통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인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꼿꼿하게 편 허리,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턱을 타고 흐르는 핏방울. 저는 느릿하게 손등으로 입가의 피를 닦아냈습니다. 비릿한 피의 맛은 5년간 잠들어 있던 제 안에 괴물을 깨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애원이나 고통이 아닌 칼날처럼 차갑고 서늘한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빛에 술에 취해 기세등등하던 지훈이 저도 모르게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위압적인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폭력에 희생된 아내의 눈이 아니라 발 아래 벌레를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습니다. 뭘 봐? 내까짓게 날 잡아먹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깟 싸구려 시장 바닥 근성. 여기서 드러내지 마. 방금 그건 경고였어. 당장 등기권리증 안 가져오면 오늘 밤으로 너를 이 집에서 내쫓아 버릴 테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지훈아. 저 재수 없는 거 당장 내쫓아.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게 해. 돈도 못 버는 게 애도 못 낳고 성질머리만 남았어. 저 땅 팔아서 너 출세시키고 나중에 장관댁 따님이랑 재혼하면 돼. 저는 그들의 저급한 막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제 가치는 50억짜리 땅 문서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저를 착취하기 위해 설계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미소에 지훈과 시어머니는 순간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박지훈 씨,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이혼하죠. 나도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역겨워서 더는 못 있겠으니까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5년간의 빚은 확실하게 정산해야죠. 지우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자 의외라는 듯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는 제가 겁을 먹고 항복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정산? 빈손으로 굴러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빈손으로 꺼져. 5년간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저는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50억이 그렇게 필요해요? 사장 자리를 위해서라면 어머니 제사상도 엎어버릴 만큼?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50억은 전 재산이겠지만 나한테는 길거리 거린에게 던져주는 푼돈에 불과해요. 당신 같은 무능력자가 감히 사장 자리를 넘본다고? 주제 파악 좀 하시죠. 뭐라고? 네가 감히 날 모욕해? 지우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그의 팔은 공중에서 굳어버렸습니다. 50억이 부족해요? 그럼 더 큰 돈은 어때요? 500억? 5영억? 아니면 황실그룹 전체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배를 잡고 넘어갈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미쳤구나? 네가 한 대 맞더니 드디어 실성했어. 황실그룹?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가 왜 나와? 내년은 찢어진 속옷 하나 갈아입을 돈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수천억 타령이야. 지훈도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서연, 그만해. 네 미친년 연기는 형편없으니까. 황실그룹? 내가 그 회사랑 일하는 사람이야. 내까짓게 감히 황실그룹 이름을 입에 올려? 빨리 등기권리증이나 가져와.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지함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바지 주머니에서 투박하고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훈이 늘 개나 줘버릴 벽돌이라며 비웃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가 알 리 없었지만 이것은 군사용으로 제작된 최첨단 암호화 위성 전화기였습니다. 황실그룹의 총괄 지휘 시스템과 직결된 저의 권력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또다시 비웃었습니다. 저걸로 또 어디 시장통 장사치들한테 전화해서 꼰지르려고? 고물상에서도 안 받아주는 걸 보물처럼 들고 다니네. 저는 귓가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무시한 채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대신 작은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며 위성 연결이 완료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또르르 단 한 번의 신호음이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면서도 경건함이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대한민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남자, 윤 집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지난 5년간 저를 대신해 황실그룹을 이끌어온 제 최측근이었습니다. 나예요. 제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음색이 아닌 절대 권력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화기 너머 윤 집사님의 목소리가 감격에 겨워 떨렸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그 버러지 같은 놈들이 결국 회장님을 상심하게 한 것이지요. 이 늙은 신하는 5년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는 여전히 비웃고 있는 지훈과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천둥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집사 잘 들어요. 지금 즉시 모래폭풍 작전을 개시하세요. 예, 회장님. 작전은 5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시지요. 첫째, 황실그룹이 박지훈의 회사에 투자한 모든 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모든 협력관계를 파기하세요. 오늘 밤으로 저 회사를 부도 처리해버려요. 둘째, 이사회에 즉시 연락해서 박지훈을 사장 후보에서 박탈하고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해고 조치하세요. 관련 증거 자료는 검찰에 넘기고요. 셋째, 황실그룹의 연계금융망을 총동원해서 박지훈과 그의 모친 김미숙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동결시키세요. 예금, 적금, 신용카드 전부 단 1원도 인출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윤 집사에게 딱 10분 주겠어요. 10분 안에 이 오만한 가족이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는 꼴을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10분 후에 제가 직접 이 쓰레기들을 치우러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식탁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여왕처럼요. 지우는 제 행동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구나. 어디서 이름도 모를 놈이랑 짜고 치는 연극에 내가 속을 것 같아?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어디 10분 동안 뭐가 달라지나 보자. 10분 뒤에도 아무 일 없으면 네 옷을 다 벗겨서 저 빗속으로 내쫓아버릴 테다. 저는 시계만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똑딱똑딱 초침 소리가 그들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10분. 5년간의 기나긴 악몽을 끝낼 시간이자 그들에게 지옥을 선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회장님의 뺨을 때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제사상을 엎은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지를 말입니다. 똑딱똑딱 거실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1분, 2분이 흘렀습니다. 박지우는 잠시 저의 기세에 눌렸던 것도 있고 다시 오만한 표정으로 돌아와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양주잔을 흔들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서연, 너 연기 실력 하나는 인정해줘야겠네? 모래폭풍 작전? 자금 회수? 계좌 동결? 아주 대하 드라마를 찍는구나. 너 같은 시장 바닥 출신이 그깟 고물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 했다고 내가 겁먹을 줄 알아? 빨리 등기권리증이나 가져와. 더 이상은 못 참아주니까. 시어머니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런 정신 나간 애는 상대하지 마라, 지훈아. 10분 뒤에 아무 일 없으면 바로 정신병원에 쳐넣어버리자. 우리 집안이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미친년을 며느리로 들였는지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5년 전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사랑을 찾아 나설 때 윤 집사님이 이 위성전화를 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최후의 보루입니다. 모래폭풍 작전이 개시되면 회장님을 해하려는 모든 것들이 불타 사라지겠지만 회장님의 정체 또한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3분이 지났을 때 지훈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해. 그깟 연극에 놀아줄 시간 없어. 겨우 3분 지났는데요.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미래의 사장님이 되실 분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서야 쓰겠어요? 아니면 혹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건가요? 내가 너 따위를 무서워해? 지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기다려주지. 10분 뒤에 네가 어떤 꼴이 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주마. 4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띠링띠링. 지훈의 최신형 스마트폰에서 날카로운 긴급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회사에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울리는 최고 등급의 경고음이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긴급 보고를. 이사회가 사장 임명 결정을 미리 알려주려나 보네. 그는 기대감에 부풀어 서둘러 휴대폰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그의 두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화면에는 핏빛처럼 붉은 글씨로 쓰인 이메일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긴급 박지훈 본부장 해고 및 형사고발 조치 통보. 지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겁에 질린 목소리로 메일 내용을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습니다. 황실그룹의 투자금 전액 회수 및 협력 관계 파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박지훈 본부장을 즉시 파면 조치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해킹이야. 누군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옆에서 지켜보던 시어머니도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사장이 된다는 애한테 해고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지훈이 다급하게 사장에게 전화를 걸려던 순간 재앙은 연쇄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5분이 지나자 띠리링, 띠리링, 띠리링.
지훈과 시어머니의 휴대폰에서 동시에 수십 개의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메시지함을 열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KB국민은행 고객님의 계좌 987가 금융감독당국에 긴급 요청에 따라 지급 정지되었습니다. 신한카드 고객님의 플래티넘 카드는 영구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우리은행 고객님의 주택담보대출 및 자동차 할부가 계약 위반 혐의로 즉시 회수 조치됩니다. 24시간 내 전액 상환하지 않을 시 자산 압류 절차가 개시됩니다. 내 돈이 어디 갔어?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뱅킹 앱을 켰지만 거래 불가라는 붉은 글씨만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도 휴대폰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세상에, 내 노후자금, 내 5억 원짜리 예금이 왜 0원이 된 거야? 내 돈 돌려내, 이 도둑놈들아! 저는 조용히 생수병 뚜껑을 열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겨우 6분 지났는데 벌써부터 소란스럽네요. 아직 하이라이트는 시작도 안 했는데 말이죠. 제 목소리를 들은 지우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년 지시지. 네가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당장 말해. 저는 그의 더러운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충분히 줬어요. 50억이 탐나 어머니의 제사상까지 짓밟은 당신에게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모든 것을 0으로 되돌려주는 것. 이게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예요. 지우는 뒷걸음질 치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나물값이나 깎던 아내가 어떻게 전화 한 통으로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과 대기업 이사회를 주무를 수 있단 말인가. 7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스피커폰을 통해 쩌렁쩌렁한 남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김미숙 여사 맞지? 나 명동의 백화장인데 당신 아들 회사 망하고 쫓겨났다며? 당신 집이랑 차도 전부 압류됐다던데? 그동안 밀린 도박빚, 이자까지 합해서 20억이야. 오늘 밤까지 돈 안 갚으면 내가 직접 가서 당신 모자의 팔다리를 잘라버릴 테니 그런 줄 알아. 뚜뚜뚜. 전화가 끊기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기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아,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들이 날 죽이겠대. 20억을 어떻게 갚아? 8분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미친 사람처럼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그의 전화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모든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힘없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지훈은 마침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뼛속까지 스며든 공포와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여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서연, 당신 대체 누구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죽음의 신이 내리는 마지막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9분 지났네요.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집에서 숨쉬는 마지막 순간을 마음껏 즐겨두는 게 좋을 거예요. 1분 뒤면 이 집은 더 이상 당신 같은 쓰레기들을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현관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10분. 심판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창밖에서 수십 대의 고급 세단이 내뿜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저택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짜 모래 폭풍이 지금 막 도착한 것입니다. 똑딱 마침내 시계의 긴 바늘이 10일을 가리키며 10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그 순간 저택의 밤을 가르며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빗줄기를 뚫고 위압적으로 들어섰습니다. 일제히 켜진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산산조각 난 제사상과 그릇 파편들을 섬뜩하게 비추었습니다. 지훈과 시어머니는 창밖의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굉음을 내며 저택으로 돌진해온 것은 사채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사람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원목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에 젖은 찬 공기가 거실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60대 중반의 중후한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 그리고 날카로운 매의 눈빛을 가진 남자. 그는 바로 황실그룹의 총괄 집행이사이자 저희 가문의 충직한 집사인 윤 집사님이었습니다. 윤 집사님은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물과 깨진 백자 향로 조각에 닿았을 때 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상처와 부어오른 뺨을 본 순간 그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살기에 지우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윤 집사님은 지운 모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제 앞으로 걸어와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것은 신하가 황제에게 바치는 절대적인 충성과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회장님, 이 늙은 신하가 늦었습니다. 이 쓰레기 소굴에서 회장님께서 이리 험한 일을 당하시게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류윤 집사님의 낭랑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내뱉은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지훈과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떨어진 거대한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회장님? 황실그룹 회장? 꽃을 팔던 고아 며느리가 지훈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윤 집사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작년 재계 신년회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로 소개되었던 남자. 그때 자신은 까마득한 뒷자리에서 그를 우러러보며 언젠가 악수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의 아내에게 회장님이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황실그룹의 윤 이사님, 어째서 이 여자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서연은 그냥 시장에서 꽃이나 팔던 여자라고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리고 악을 썼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돈 받고 와서 연극하는 거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요. 닥치거라! 윤 집사님이 천둥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지운 모자를 경멸적으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물 안개구리 같은 것들. 너희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황실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이자 지분 100%를 소유하신 이서연 회장님이시다. 지난 5년간 회장님께서 뒤에서 자금을 대주지 않으셨다면 너같이 무능한 놈이 본부장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을 것 같으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성공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이 경멸하던 아내의 손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먹여 살린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기생하며 살아온 벌레에 불과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이건 전부 거짓말이지? 왜 나를 속였어? 왜? 지훈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인 건 당신이야, 박지훈. 나는 진실한 사랑을 찾아 모든 걸 버리고 당신에게 왔어. 하지만 당신은 내 진심을 짓밟고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까지 박살냈지. 당신의 탐욕은 끝이 없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저는 윤 집사님에게 눈짓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지훈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내 더러운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이것은 지난 3년간 네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빼돌리고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모든 증거 자료다. 네가 횡령한 금액만 300억 원에 달한다. 이 자료는 이미 검찰에 넘어갔다. 넌 이제 해고와 파산을 넘어 남은 인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지우는 흩어진 서류들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저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김미숙 씨.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저택. 이미 1년 전에 당신 아들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 담보로 잡혔더군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은행의 최대 주주가 바로 우리 황실그룹입니다. 오늘부로 이 집은 내 소유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집을 뺏긴다고?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제게 기어왔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서 너한테 못된 짓을 했어. 제발 우리를 내쫓지 말아다오. 내가 내 발이라도 핥으마. 저는 그녀의 역겨운 모습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집사, 저들에게 3분을 주세요. 3분 안에 입고 있는 옷만 챙겨서 이 집에서 사라지라고 하세요. 그 외에 어떤 물건이든 가지고 나간다면 절도죄로 추가 고소할 겁니다. 당장 저 쓰레기들을 저 빗속으로 끌어내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과 시어머니는 경호원들에게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빗물이 쏟아지는 마당으로 내던져진 그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며 그들의 지옥 같은 현실과 저의 새로운 세상을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지훈과 시어머니를 짐짝처럼 끌어내려는 순간 저택 밖에서 또 다른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빗속을 뚫고 들어와 황실그룹의 검은 세단들 뒤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값비싼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특히 만삭처럼 보이는 그녀의 불룩한 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비서이자 지난 1년간 그가 애지중지하며 몰래 만나온 내연녀 최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오늘 밤 지훈이 본처를 내쫓고 자신을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으로 맞아주리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훈 씨, 어머님, 유나 왔어요. 우리 아기가 아빠랑 할머니 보고 싶다고 보채서 달려왔잖아요. 하지만 거실로 들어선 그녀의 미소는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장을 보고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무릎 꿇고 있는 지훈,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는 저 자신의 처참한 몰골을 본 지훈은 유나를 보자 마지막 희망이라도 본 듯 발악했습니다. 유나야, 어서 저 여자한테 말해? 내 뱃속에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있다고. 저 아기를 봐서라도 날 용서해달라고 빌어줘. 시어머니도 유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래, 아가야. 내 뱃속의 아들로 우리 집안을 구해다오? 유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눈이 저와 지훈 그리고 주변 상황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지훈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멸적으로 말했습니다. 뭐? 파산의 감옥? 미쳤어? 내가 왜 너 같은 알거지. 신세가 된 놈이랑 인생을 엮어야 하는데 내가 사랑한 건 네 돈과 지위였지. 너라는 인간이 아니었어. 이제 볼일 끝났으니 다신 내 이름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지우는 유나의 배신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유나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유나 씨, 당신이 이 집안의 마지막 막장 드라마를 장식해줄 주인공이었군요. 그런데 박지훈 씨, 아직도 저 여자의 뱃속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어리석군요. 저는 윤 집사님에게 눈짓했습니다. 윤 집사님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훈 앞에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나가 경쟁사 사장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과 그 남자의 이름이 부로 기록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유나야. 이게 다 뭐냐고. 지훈은 절규했습니다. 그러자 유나는 코웃음을 치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꺼낸 것은 아기가 아니라 만삭의 배를 연출하기 위해 착용했던 거대한 실리콘 보형물이었습니다. 이 멍청아, 이것도 가짜야. 유나는 실리콘 덩어리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사실 난 경쟁사 사장님이 보낸 스파이야. 내 놈의 어리석은 욕정 덕분에 우리 회사는 수많은 기밀 정보를 빼낼 수 있었지. 이 가짜 임신은 너를 압박해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지우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깨진 향로 조각을 집어들고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배신자, 같이 죽자. 하지만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짓눌린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충격에 겨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유나는 의기양양하게 몸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최유나 씨, 당신이 이 문을 무사히 걸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택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을 들고 온 경제범죄수사팀 형사들이었습니다. 아니야, 난 죄가 없어. 유나는 발악했지만 차가운 쇠고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며 자신의 화려했던 인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흐느끼는 지훈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윤 집사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5년간 저를 괴롭혔던 모든 악몽이 길고 길었던 폭풍 후의 밤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5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사라지고 저태가는 평화로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윤 집사님에게 지시해 지훈 모자가 쓰던 모든 물건을 쓰레기장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흔적을 제 공간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단을 다시 모셨습니다. 더 이상 어둡고 냄새나는 주방 구석이 아닌 집에서 가장 밝고 좋은 자리에 최고급 자개장을 놓고 정성껏 재단을 꾸몄습니다. 새로 산 향로에 향을 피우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미소 짓는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감쌌습니다.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과 자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지훈과 유나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자 황실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고급스러운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제 당당한 모습과 죄수복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6개월 만에 폭삭 늙어버린 지훈은 재판 내내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마지막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길거리를 떠도는 제 늙은 어머니만은 제발 선처를.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제사상을 짓밟을 때 당신 어머니를 생각했나요? 법은 공정합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받아야 할 죗값은 당신의 불효가 아니라 그녀 스스로 지은 탐욕과 악행의 결과일 뿐입니다. 결국 지훈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8년을, 유나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8년이라는 형량을 듣는 순간 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사라지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뼈저린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삶 역시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노숙자 신세가 된 그녀는 쓰레기통을 뒤져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 우연히 남루한 행색의 그녀를 보았습니다. 윤 집사님이 차를 세워 돈이라도 좀 주겠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스로 뿌린 씨앗은 스스로 거두게 둬야죠. 그것이 그녀가 받아야 할 가장 혹독한 인과응보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황실그룹의 회장으로서 제 능력을 마음껏 펼치며 살았습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동시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수많은 학교와 보육원을 지으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닫혔던 제 마음의 문도 우연히 다시 열렸습니다. 오지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한 젊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의 배경이나 재산이 아닌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아이들을 돌보는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대신 아픈 밤이면 밤새 곁을 지켜주었고 제 과거의 상처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 재혼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얼어붙었던 심장이 다시 따뜻하게 뛰기 시작했음을 느낍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바로 저 자신이니까요. 제 더미 속에서 불사조는 마침내 다시 태어났습니다. 상처와 배신을 딛고 더욱 강하고 눈부신 날갯짓으로 자신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날개는 누군가에게 기댄 나약함이 아니라 제 자신의 힘으로 엮어낸 강인함과 자존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평안한 노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서연 회장의 통쾌한 반전극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게 개척해 나갈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